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와이드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부터 네 분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승연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부위원장, 최수영 전 대통령지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시오. 예. 먼저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 얘기를 먼저 좀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그러니까 직무수행 평가와 관련돼서 긍정적 응답이 23%, 그리고 부정평가가 68%.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 긍정평가 답변이 좀 나왔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부정평가 이유가 경제, 민생, 물가가 18%, 소통 미흡이 17%, 독단적 일방이 10% 정도 이렇게 부정평가 요인을 차지했고, 긍정적 평가 요인에서는 뭐 의료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소신 뭐 이런 것들이 좀 풀렸습니다. 가장 그 눈에 띄는 부분이 부정평가 이유에서 경제, 민생, 물가 이 부분인데, 경제, 민생, 물가는 사실 외생 변수라 이게 그렇죠. 뭐 바로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이거는 그렇게 부정평가 이유에서 조금 이제 떼놓고 보고, 문제는 그 뒤에 17%랑 10%를 차지하고 있는 소통 미흡과 이 독단적, 일방적이라는 이 평가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통해서 총선 이후에 뭐 당장 좋아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총선 이후에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에 따라서 좋아질 수 있는 항목이었는데, 이 항목도 여전히 굉장히 이 부정평가에 굉장히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달라졌냐 달라지지 않았느냐가 세간에서 굉장히 얘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물었던 조사 기간이 예. 화요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 이후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반영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부정평가 이유가 소통 미흡, 독단 일방적, 이게 합하면 27%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이거는 이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태도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대통령의 태도의 문제죠. 태도의 문제를 본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이 TK와 부울경에서조차 이 부정평가가 50%대를 넘었습니다. 총선에선 이긴 지역인데도. 이긴 지역이죠. 거의 압승을 했죠. 근데 여기서 돌아섰던 거는 뭐냐? 우리가 마지막 이른바 탄핵 저지선 이런 건 지켜줬지만 패배는 패배인데 왜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냐고 보수 지지층도 항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항의 부정평가 중에 하나는 이른바 박영선 총리 지명설 논란이 또 여기 한몫한 것 같아요. 박영선, 양정철. 예. 그래서 보수층 내부에서는 이게 혁신인가라는 또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마 부울경에서는 이제 전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23%의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 여론조사 지형에서 25%가 하는 함의가 커요. 왜냐하면 국민 4명으로 쳤을 때 3명이 반대한다는 얘기거든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그렇죠. 한 명만 찬성한다는 얘기니까 무슨 정책이든 이슈든 추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이 싹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 문제가 이제 말하자면은 그동안은 그래도 뭐 만 5세 취약 연령 그때도 바이든 때도 예. 약간 25%대는 찍은 적은 있어요. 근데 이건 일회성 이슈라서 바로 복원됐거든요. 근데 1년간 거의 40%대 가까이 쭉 오던 이 말하자면 하방 경직성이 좀 무너진 거예요. 하방 경직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는 지난번 일회성으로 20%대를 찍은 것과는 결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의제를 추진할 수가 없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문제, 그래서 아마 이 갤럽 이후에 갤럽 조사의 발표 이후에 대통령의 모든 행보들이 약간 좀 변화가 오는 것도 그런 전 신호의 일환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총선 직후에 실시한 첫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저 이 부정평가 예. 응답률이 나왔다라는 것은 총선 이후에 대통령의 변화를 기대했던 많은 보수 유권자 또 일반 시민들, 예. 이번 국민의 눈에는 여전히 대통령의 태도가 미흡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뭔가 이것도 또한 국민이 오해하거나 아니면 뭔가 여론조사의 어떤 뭐 문제점 뭐 이렇게 보시나요? 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낙선자 간담회가 있었죠. 정확히는 이제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동안의 어떤 당정 관계, 그다음에 어떤 그 대통령실의 소통 미흡 이런 것에 관한 얘기들은 많이 나온 것으로 지금 복수의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뭐 오해라거나 어떤 여론조사의 오류라든가 이렇게 민심을 축소해서 잘못 받아들일 분들은 여당 내에도 거의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정말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인 소통과 또 국민 앞에서 어떤 공개적인 반성과 또 예. 이전과는 다른 국정기조, 쇄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드려야죠.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좀 강한 대통령의 면모를 추구했던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강한 대통령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건 전 대통령조차도 임기 중에 1년 평균 320회 정도 연설했습니다. 국민 앞에 직접 나서는 걸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평균 400회를 넘게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지금 국민과의 소통 스타일은 적극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가 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그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총선 결과에 대한 이제 대통령이 생각을 밝히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아쉽다라고, 그러니까 보수층 내에서도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열심히 했는데 뭔가 이게 조금 세밀한 부분,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었다. 약간 이제 공개된 발언은 이제 그런 유여서 그런 이제 어떤 태도여서 이게 정말 민심, 총선의 결과 또는 민심을 그대로 정말 다 대통령께서 알고 계신 건가라고 하는 의구심, 퀘스천 마크를 이제 보수층 내부에, 국힘 내부에서도 나왔어요. 비슷하게 느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가시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보여드려야 돼요. 비공개 발언에서 하시고 그런 게 대통령실 관계자를 통해서 전언하는 형식이 돼서는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계속 물음표가 지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아까 한국갤럽의 그 부정평가 이후에서요. 경제, 민생, 물가가 지금 18%로 가장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소통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얼마든지 줄어들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1998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땀과 눈물과 그다음에 말을 잊지 못하잖아요. 그러고서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대통령 취임사의 한 문장 때문에 정권 초반에 그 국정 운영의 원동력이 확보가 됐어요. 그때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에 임명 동의안은 6개월 동안 투표함을 개봉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걸 가지고 국민들이 견딘 거예요.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박찬 교수님. 네, 뭐 여론조사 23%에 놀래서 떠밀리듯이 영수회담을 추진을 하는데 결국 이게 과연 그럼 제대로 된 영수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겠냐? 사실은 총선 패배 대패의 그 민의는 오만과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난생 듣도 보도 못한 비공개 사과라고 하는 걸로 일관을 하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지율로 나타난 거고 그 지지율을 보고 놀래서 영수회담을 성급하게 지금 이제 서둘러서 이제 제안을 한 건데 근데 문제는 영수회담이 그럼 제대로 진행이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을 영수회담이 과연 제대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여기에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론조사에 떠밀려가지고 낮은 지지율에 떠밀려서 지금 영수회담을 하긴 했는데 혹시나 말뿐인 영수회담으로 끝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아직 뭐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고 의제도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날짜하고 의제 정하는 게 그렇게 급한 문제입니까? 아니, 의제는 정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오만과 불통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열고 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의제를 따진다? 이 얘기는 철저하게 예를 들어 총리 선임 문제라든지 몇 가지 물가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한정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제한된 의제와 또 제한된 소통 방식을 하게 된다면 결국 그 평가가 그렇게 좋게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이건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정말 대통령이 그러니까 하루 전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여야 영수회담 전화를 이재명 대표에게 했지만 그 바로 전날 이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정말 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말 최악의 지지율이 나오니까 이 국정수행평가 부정평가 응답이 굉장히 높게 나오니까 떠밀려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서 우리 만납시다, 회담합시다 이렇게 했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전날 MBS 조사에서도 27%, 11% 떨어진 여론조사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징조들은 있었고 지금 조중동이라든지 보수 언론들도 그 대통령의 총선 패배 이후에 인식에 대해서 연일 질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결론적으로 그걸 최종 확인한 게 23% 갤럽 여론조사인 거지. 이미 며칠 전부터 보수 언론과 모든 일반 언론을 할 것도 없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에 대주었던 예. 이 보수층 내에서조차도 이런 식의 대응은 안 된다라고 하는 질타가 이어졌었고 그것이 23% 여론조사 폭락으로 이어지고 특히 TK 지역이라든지 보수 60대 이상에서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지니까 결국은 사실은 국회 개원 정도로 밀어놨던 이 영수회담을 성급히 땡겨 쓴 거 아니냐는 거죠. 이 낮은 지지율이 아니었으면 그러면 영수회담이 제한이 없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아마 저는 아마 국회 개원 때까지 밀렸을 수도 다른 있다고 생각 봅니다. 갖고 있으면 저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수회담을 이제 물론 이제 뭐 땡겨 썼다는 표현은 좀 약간 좀 동의하기 어려운 건 왜냐하면 이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가지고 실제 이제 민의가 반영된 거니까 저도 이제 그 즈음에 이제 국회 원구성 즈음에 이제 직전에 국회가 개원하기 직전에 아마 할 수도 있다고는 봤어요. 그런데 일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수회담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대통령 참모들도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생각을 했겠죠. 이게 더 이상 이제 본인이 비서실장, 국무총리 인선 끝내놓고 하는 것보다는 아예 미리 이거 가지고 그러면 상의를 해서 이 경색된 정부 총리 인사청문회가 있으니까 야당의 동의 없이는 안 되죠. 아예 미리 던지겠다. 그러니까 저는 만일 이게 이제 두 분이 만난다 하더라도 총리 인선이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갤럽 하나 때문에 대통령이 후순위 카드로 놨던 것을 선수로 땡겼었다 얘기는 조금 과도한 해석이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27%를 찍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결심 안 하다가 23%를 보고 했다고 생각하는 게 어제 4.19 기념일 행사에서 혼자 참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물론 의전 비서관실에서 그렇게 짜여 있었겠죠. 오래전부터. 그렇지만 그거는 충분히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런 충격적인 대화를 하기 전에 미리 야당 대표하고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만나서 웃는 모습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이런 영수회담 제안이 나갔던 훨씬 더 스무스했을 텐데 그러지가 않았거든요. 갑자기 어저께 23% 여론조사 보고 나왔다고 보여지는 게 그래서 물론 이제 거의 뭐 식스센스급 반전의 충격적인 반전을 줬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거를 그냥 일회적인 이벤트로 생각했을 때는 그 효과가 오래되지 않을 것이다. 계속 국민들이 정말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야당과 대화하는 모습, 소통하는 모습 보여야 될 것 같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회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으려면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눌까?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서서 뭐 총리 인선 얘기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뭐 인재를 추천해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먼저 좀 인사를 추천을 한다던가 이런 장면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후자를 먼저 답을 드리면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인사를 추천하겠다고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정치학에서 말하면은 지금 같은 여소야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분점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바이디드 거버먼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정 권력만 지금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지 사실은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으로서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책임을 지는 위치에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여당을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편하지 행정부에 참여를 함으로써 민주당도 공동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더 부각되길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먼저 인사 추천을 하진 않을 것이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저는 사실 박영선 전 전 장관의 총리 카드가 나왔을 때도 그것을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요, 이 대통령 영수회담과 관련돼서 또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 또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통령께서 마음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도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셔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한번 보자고, 만나자고. 네, 어쨌든 한번 보기는 봐야 되겠죠. 그때 뭐 얘기를 좀 나누면 될 것 같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좀 만나면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민생 관련된 개선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가급적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만나는 것이 대통령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이 야당 대표라는 사람들이 밖에 있을 적에는 굉장히 세게 얘기도 하지만 막상 대통령 얼굴을 맞대고 하면은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못 해요. 뭐 야권 지도자를 만나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봅니다. 단순히
협치하는 모양새만 가져가는 형태가 돼서 곤란하다. 뭐 외교 협상도 마찬가지로 사전 협의를 통해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마지막 최종적인 도장을 찍는 형태가 되는 것처럼 야권도 아마 이런 쟁점 사안들, 특히 이런 최상병 특검 같은 사안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의 명확한 협조 시그널을 받은 뒤에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민생 문제까지 꺼내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황인데,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특검까지도 의제로 다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런 의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네. 사실은 그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2년 만에 처음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여론조사 봤지만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물론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오만과 불통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지금 생활 물가, 자고 나면 월급이 실질 월급이 줄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그 밑바탕에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여야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물가 얘기 안 하면은 그건 안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는 풀어야 될 깊은 불신의 강이 있어요. 네. 이 불신의 강을 넘어서야지 신뢰가 지금 제로입니다. 신뢰가 제로인 상황에서 대화가 뭔가 성과 있는 걸로 나타나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뭘 보여줘야 한번 되냐면은 만나서 될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야당이 이제까지 요구했던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했던 법률도 있고 특검도 있고 또 이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있고 네.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문제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그 전향적인 조치로서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야당도 적극적인 협조와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지금 제일 가려운 게 어딥니까? 총리 동의안이잖아요. 네. 그럼 자기 가려운 것만 긁어달라고 가가지고 얘기하면 민주당이 가려운 것 긁어주고 그냥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좀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뭔가 단단한 그러니까 행동의 전환, 즉 가시적인 성과물을 갖다가 야당에게 뭔가 보여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협조를 요청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두 분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양쪽의 극렬 지지층들은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대다수의 뭐 국민이라든지 이제 중도에 있는 분들이 두 사람의 만남을 이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게 만난다고 해서 그냥 만남 그 자체에서 그치면 또 엄청난 또 후폭풍이 몰고 올 거예요.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이번 회담을 통해서 가져와야 될 텐데, 자, 이 공수 문제로 좀 보기는 좀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누가 회담의 주도권을 칠까? 시기와 의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첫 만남 굉장히 힘들면서도 어렵게 만들어진 이 여야 영수회담 첫 만남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까? 네, 이 주도권 싸움으로 이 영수회담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바라보면은 이건 실패하게 되는 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야당에서도 아까 우리 박창환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도 얻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레임덕 수준으로 25%를 여론조사 전문가가 레임덕 기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영수회담을 갑자기 하게 됐는데,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만나는 것 자체가 대통령한테 도움을 주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이거를 기브 앤 테이크 이런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만나지 않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겠다, 기싸움을 한다, 이럴 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그동안 소원해진 감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풀고 신뢰를 쌓고 앞으로 계속 어떻게 만나가면서 이런 문제를 민생 문제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어떻게 내가 해결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 진정성 느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협치를 정말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각오로 만나야지, 이걸 기싸움을 한다든지 이번 한 번의 영수회담을 통해 가지고 누가 얻냐, 누가 잃는 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접근했을 때는 이게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말은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 민주당에서도 이번 첫 만남이 네. 어떤 두 분의 라포, 그러니까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정도로만 목적을 두고 만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대통령이 불쾌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일단 영수회담을 통해서
그냥 빈손으로 나오면은 왜 했냐 이 얘기를 또 아까 얘기했던 우리 당원 지지층부터 듣게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장할 건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 예를 들면 지금 이 민생 최상병 특검, 김건희 지원금이라든지 특검, 뭐 25만 원 이거 다 얘기한다고요?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회에 올라갔으니까 본회의 올라갔으니 이런 문제를 끄집어 내놓고 거기에 대한 반향을 최소한 듣고는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들 민감한 이슈들 다 꺼낸다 일단은.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를 꺼내서 대통령이 전향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민주당도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대통령한테 양보하라는 거밖에 안 되는데요. 대통령도 25만 원 그런 지급 해달- 문제라든지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사실은 지금 대통령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거나 불쾌할 수밖에 없는 민감한 이슈들인데 그거를 첫 만남에 다 테이블에다 올려놓고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된다. 이러면 이거는 대통령의 양보를 요구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께서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바로 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답하는 과정에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성의 이거에 있는 대해서 모습. 대화를 진정성 가지고 열심히 앞으로 해나가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결하고 인생을 살리겠다 이런 거에 합의를 얻는 태도를 보이면은 이게 또 두 번, 세 번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어가는 목적으로 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한번 쫙 만나고 양쪽에서 각자 브리핑 해가지고 논란만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이 효과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 회담이 그러니까 되게 모든 분들이 원하던 장면이지만 굉장히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려운 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요. 대통령실도 충분히 그런 걸 수용하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나갈 그런 준비가 돼 있나요? 대통령실도? 저는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제를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나 정도 이재명 대표가 요즘 야권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야권에서 가장 온건하게 보이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고. 왜냐하면 조국, 이준석 이런 분들이 워낙 지금 튀는 발언들을 하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 성과를 얻으면 되는데 저는 그게 25만 원 민생 지원 그 급이라고 봐요. 대통령은 분명히 포퓰리즘이라고 했는데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으니까. 대통령이 절대 그거 수용 안 할 텐데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뭐 여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정치라는 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상상의 영역 뛰어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을 아마 이재명 대표는 꼭 얘기할 것 같고 대통령 입장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내부적으로 설명하고 논의가 좀 돼서 특검 이런 문제는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22대 전반기 국회 쪽으로 조금 우리가 뒤로 미루겠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의 어떤 진정성 있는 해명이라든가 태도를 본 다음에 우리가 추진하겠다. 이 정도만 되는 저는 딜이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의제를 많이 올리니까 이재명 대표도 나름 전략을 가지고 가겠죠. 대통령실도 전략을 세우겠죠. 그 측면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것 하나 카드는 받고 그다음에 전국을 정말 경색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들은 저 대통령실에서 좀 야당이 그건 좀 뒤로 후순위로 좀 물려주고 이런 정도의 저는 협상 전략이라 그러면 처음에 충분한 명분과 실리 예.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25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뭐 굉장히 이재명 대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야권 통틀어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 바로 최상병 특검 아니겠습니까? 최상병 특검을 의제에 올리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악수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 얘기는 이번 여야 영수회담에서 꺼내지 않는 게 좋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전략적으로 그런 안건은 그 영수회담의 의제로 가져오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저는. 최상병 특검 문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21대 국회에서도 처리를 할 수 있고 22대 국회에 가서 하더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굳이 영수회담에 가져와서 결렬 가능성이 높은 의제를 들고 오는 것보다는 정말로 민생 의제를 들고 와서 우리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에 비해서 훨씬 더 민생을 챙기는 온건한 야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대 야당이 힘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이번 영수회담은 사실 2년 만에 처음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처음부터 많은 성과를 내려고 할 게 아니고요. 최소 합의의 원칙에 따라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합의하면 잘 된 회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지금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게 의료개혁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갤럽 여론조사 봤는데요. 그 여론조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의견을 물었죠. 41%가 원안대로 추진, 47%가 정원 증가분을 조금 더 줄여서 추진입니다. 88%가 의대 정원 증가 자체는 찬성을 해요. 7%만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민주당은 지금 반대하기 어려운 의제거든요. 그럼 이것만큼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합의해서 의료개혁만큼은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예. 이런 거 하나 합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음 영수회담 일정을 잡고 마무리하면은 좋은 회담이 될 양쪽 겁니다. 모두 구체적인 날짜를 잡아서. 윈윈하는 회담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의료 개혁 문제만 합의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회담이 될 것이다. 네. 네. 이 떡 부분도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너무 김칫국 마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수회담이 2년 만에 열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는 테이블 위에 많은 걸 올릴 거라고 봐요. 많은 거를 다 들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총론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뭔지의 정도. 즉 총론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수용할 가능성이나 또는 일부라도 뭔가 수용할 가능성을 비추는지 여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예. 네. 또 언제 영수회담이 또 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 회담이 잘못되면은 뭐 아까 한두 가지 가져가서 뭐 간보기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성과가 지금 급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성과가 급한 거예요. 누가 급하냐? 이재명 대표가 급한 게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의 삶에 불편을 주는 예를 들어 지금 의료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료 정원을 2,000명을 강행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1,000명 50% 줄일 수도 있다.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의 짐만 야당에게 떠넘기려고 하면 안 된다. 예. 아까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언제 만날지 모르는 이 영수회담이 진짜 2년 만에 처음 열렸는데 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실어준 그 목소리를 저는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전달 안 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직무 유기예요.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총론적인 확인을 하면서 앞으로 더 만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그 지금의 어떤 대통령을 짐을 우리가 민주당이 또 안고 그리고 딸랑 한두 개 들어주고 이런 식의 딜을 하면은 이재명 대표 돌아와서 야당 지지층으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와 어렵게 만나기로 했는데 다른 야당 대표들도 있잖아요. 조국 혁신당 대표라든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라든지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와 단독 회담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야당 대표들 만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순차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끝날지는 좀 예측이 안 되는데 어쨌든 다음 일정까지 정도 잡는다면 2차 회담은 아마 이재명 대표랑 하다가 22대 국회가 개헌되면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이제 비대위원장을 뽑든가 그다음에 새롭게 6월 7월 전당대회를 뽑아서 새로 대표 뽑으잖아요. 그럼 여야정 협의체를 하면 되죠. 예. 그럼 자연스럽게 군소정당 대표까지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 그리고 지금 야권도 다시 이제 이게 원내 소속으로 돌아가느냐 당선자들이 네. 아니면 다시 조국 신당이 추진하는 원내 교섭단체를 합하느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이 부분을 서두를 것 같지 않고 네. 그렇다고 해서 피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만 명분과 모양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저는 22대 국회 개원 후 국민의힘과 총리도 지명되고 총리도 인준되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새로 개편된다 그러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정기국회 전에는 아마 그 모습을 연출해 줄 예. 걸로 저는 봐요.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날 사실 지지율 최저치를 찍은 날이기도 합니다만 그 전에 조국 대표와 이준석 대표의 공조 기자회견이 있었죠. 30분 전에 바로 있었죠.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영수회담을 제안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부분은 조금 저는 변수가 안 됐을 것 같은 게 그건 이제 22대 국회 때 보여줄 예고편 같은 거기 때문에 네. 4월과 5월 전국에는 굳이 그것이 저는 변수로까지 작용하면서 영수회담에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것도 어제 주목받는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심장한 장면이었다. 그건 분명히 보입니다. 예. 근데 네. 제가 아까 식스센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번 주 초에 월요일 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포퓰리즘적인 현금 살포하고 전체주의 이거를 딱 그 야당을 짚은 거라고 누가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야당 대표를 중범죄자라고 하고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았던 것에서 크게 달라진 바가 없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변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분이 이렇게 변하니까 그게 충격, 쇼크가 있는 건데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대표라든지 이준석 대표도 만난다면 이 효과가 훨씬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야당 대표를 만나기 위한 진정성이 더 느껴질 거다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네.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대표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요 한마디만 하고 고개 숙이는 모습만 보였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예. 돼요. 그동안 그런 타협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다가 요번에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으니까 그 효과를 얻으려면 계속 진정성 있게 보여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예. 중에 하나의 방법이 그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박 교수님께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네. 앵커니까 질문해도 되죠.
그 야당은 이번 회담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을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야지만 또 돌아가서 야당 지지층에게도 회담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가서 뭐 차만 마시고 왔냐, 밥만 먹고 왔냐 이런 이제 질타를 안 받고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도 뭔가 지지층으로부터 명분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의제를 올려놓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용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그 사실 저는 큰 기대감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뭐 여야 영수회담 하자고 전화 와가지고 지금 이제 급하게 추진된 거긴 한데 지금 날짜도 의제도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당이 지금 여러 가지 그 얘기할 것들에 대해서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뭔가 들어주고 또는 뭔가 전향적인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 야당의 이 요구 사안들이 하나같이 다 만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들어줄 수 있겠느냐. 저도 아까 최소영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난지원금 정도 예를 들면은 그거는 뭐 본인이 내가 크게 정말로 이거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거다 이렇게 티를 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이제 그거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또 그것도 또 뭔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뭐 제가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대통령이 수용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총선의 미리를 전달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목록표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건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대통령의 현재 생각은 뭔지. 왜냐하면 사과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잖아요. 사과하는 거 들었습니까?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가 직접 듣고 어떤 대통령이 스탠스를 보이는지 정도는 알고 와야지 내부적으로 뭔가 준비도 하고 일정도 잡을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 그러니까 쭉 이제 여러 가지를 담은 리스트를 쭉 테이블에서 이제 보여드리고 대통령은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도의 답변을 총론적인 답변은 들어야죠. 대통령이 한번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 정도 답변이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뭐 그 중에 한두 가지는 직접적으로 지금 급하다고 요청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뭐 내부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정도 답변을 듣는다면 그리고 향후에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날짜를 뭐 일정을 앞으로 정기적인 회동을 잡아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어떤 문제를 갖다가 머리를 맞대자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건 충분히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과거를 잘 생각해 보면 과거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그것도 총선이 끝난 직후에 아주 민감한 시기에 영수회담을 해가지고 양쪽 모두 굉장히 서로 윈윈하는 만족스러웠던 적이 있었던가요? 없죠. 거의 없었죠. 뭐 대통령실은 청와대로 뭔가 전달했지만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고 야당 대표는 가서 하나만 하는 회담이었다. 이런 식의 논평이 줄을 잃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2000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새천년 민주당이 총선에 패하고 이회창 총재와 영수회담했는데 그때도 사실 뭐가 가시적으로 나온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2005년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4.30 재보선으로 과반 의석을 잃으니까 대연정 제안하면서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영수회담 했었는데 박근혜 대표가 그 자리에서 거절했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살벌했죠. 말아달라.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여야 영수회담은 그 자리에서 많은 합의 리스트를 얻어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걸 기대하면 안 되고요. 여야는 원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을 달리하는 거예요. 네. 다만 그 자리에서 대통령도 국정의 책임자고 야당도 그 책임 있는 의회의 리더로서 야당 대표도 한두 가지라도 국민들 앞에 뭔가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드림으로써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최소 합의의 원칙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네. 제가 부연한다면은 근데 그 과거의 그 상례로만 이번 잣대를 그러니까 이번 일을 잣대에 잴 수 없다고 저는 보는 이유가 뭐냐면 두 분 다 공이 지금 말하자면 필요와 이해와 요구에 따른 지금 만남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색된 전국을 돌파해야 되고 여소야대 전국 남은 3년 사상 초유의 일인데 87년 체제 이래 이걸 하게 되면 저쪽에 조타수를 진 이재명 대표 협조를 어떻게든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야권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지금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이 돼버렸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누가 과연 뭐 어떤 합의를 갖고 온다는데 지지층은 뭐라 할 수 있어도 당에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됐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뭐가 있느냐. 앞으로 3년이라는 거친 민심의 바다를 거쳐서 대권에 도전해야 되는데 이미지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네. 반대하고 발목 잡고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편에 있는 그 이재명이 아니라 협치할 건 협치해주고 도와줄 건 도와주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이재명을 보여줄 필요가 이번 기회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얻어오고 안 얻어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미지 치환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얻어갈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양쪽의 이와 요가 맞아떨어져서 과거처럼 거칠게 영수회담을 통해서 붙었던 그런 건 재현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필요에 의한 이거는 만남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얘기가 좀 너무 길어져서 조금 그렇긴 예.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는 더 짚고 가야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게 총리와 비서실장 임명입니다. 특히 이제 총리는 야당의 이 청문 동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야당과 어떤 좀 뭐 솔직히 말하면 사전 논의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간간히 들립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 지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총리 카드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부정적인 논평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심지어 뭐 박영선 전 장관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김한길 위원장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아마 이 총리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의 협조를 강하게 요구할 거고 어쩌면은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총리 후보에 대해서도 언지를 주고 어떻게 생각하냐 의견을 물어볼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냥 통 큰 마음에서 뭐 대통령이 말하는 그 후보에 대해서 누가 됐든 동의해 줄 생각이 있어요? 그건 제가 모르죠. 예. 그거는 모르는 거고요. 일단 총리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 일주일 동안 논란을 예. 만들었고 그게 이제 여론조사에 그것도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총리 후보를 야당 입장에서 아까 좀 쉽지 않다고 얘기한 이유는 야당 입장에서는 국무총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어떻게 보면 방탄총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권이 거의 없고 책임은 지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야당에서 그 국무총리를 보내가지고 그 책임을 같이 지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번 총리를 했던 분이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영선 총리 카드가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야당하고 먼저 물밑에서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도와달라 이렇게 했으면 스무스하게 됐을 텐데 지금 그거를 막 거기서 또 이제 대통령실의 난맥상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게 또 어떻게 무능 프레임으로 갇히게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영수회담에서 또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 민생을 살리고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런 분에 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 비서실장도 이런 사람 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면은 충분히 야당에서도 그 정도 받아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대통령께서 아주 낮은 자세로 야당을 설득하는 자세로 한다면은 어느 정도 대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신뢰가 쌓이면 앞으로 예. 영수회담이 계속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장제원 원희룡 비서실장의 김한길 총리 카드는 어때요? 우리 저 부위원장님 개인적 생각으로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거를 갖다 일방통행식으로 한다면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윤핵관이고 그걸 동의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알겠습니다.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좀 설득을 하면서 그 필요성을 아주 낮은 자세 설득을 하면은 그것도 못할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박영선, 양정철 카드 얘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실에서 뭔가 좀 혼선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검토한 바 없다. 그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홍보수석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 그랬는데 또 다른 대통령실 비서관급에서는 사실 검토한 적이 있다. 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이렇게 일치된 목소리가 아닌 약간 이 다른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그게 지금 비서진 내에서 있는 그 혼란 난백상이라고 저도 봐요. 왜냐하면 정말 비선이 있어요? 비선은 아닌데 어떤 거냐면 지금 그러니까 모든 실장서부터 수석까지 다 사표를 낸 상황이잖아요. 약간 지금 권력의 진공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코멘트를 딸 때 핵심 관계자면은 이제 비서관급이고 고위 관계자면은 이제 수석급이거든요. 일반 관계자면 행정관급들인데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 이제 이게 혼선을 빚는 이유가 사실 대통령실의 인사위원장은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으로 모든 인사에 대한 것을 맡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이게 그 사표를 내놓고 수리는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언가 지금 백가장명식의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저 대통령실 5년제 단임제 하에서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말이 최종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원보이스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하마평식의 간보기를 흘리는 것도 저는 이해는 되고 관례긴 한데 이런 식의 자꾸 메시지의 혼선이라는 건 말하자면 난맥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참모들이 매우 조심해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예.